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2024년 개정세법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재경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산세무는 4월달 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고요. 재경관리사 5월달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 이후 5월 이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체크하고 가세요. 자, 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율, 배당가산율 조정입니다. 그로스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11%의 배당가산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배당가산율이 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법인세율을 가지고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23년도에 이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생겼었죠. 그러다 보니 법인세율이 바뀌고 나서 다음 연도 배당이 들어가는데 24년도 배당 들어갈 때 보면은 세율이 이제 9%로 적용이 된 법인세에 대한 요 금액을 가지고서 24년도에 배당이 들어간다구나. 그렇다면 24년도는 9%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10%일 때 배당 가산율 11%가 나왔다고 한다면 9%일 때는 이제 10%로 이렇게 해서 배당 가산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가산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재경관리사의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때 저도 이제 책에 써놓기도 했었고 어떻게 왜 11%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10%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 배당가산율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뭐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됐고 이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자 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제 1.11이다 라고 했다면 다시 이제 1.1로 10%를 가산한 110% 금액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내용은 11%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10%로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주면 척하면 척 알아들으실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재경관리사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전산세무나 이쪽에서는 배당가산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사적연금. 하지만 여기부터는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적연금, 공적연금 중에서 이 사적연금이요. 이 연금저축이라든가 퇴직연금 가입한 부분들을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이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 한도가 과거까지는 연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나의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요. 연금 소득이 있었는데 사적연금 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200만 원까지는 그 사람은 분리과세를 할 거예요.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에서 이미 분리가 되어서 나간 세금으로 세금 신고가 마친 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던 금액 기준이었죠. 근데 나라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주 오랜 시간부터 1,200만 원, 연간 1,200이라는 사적 연금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가 상승도 한참 됐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적 연금에 대한 이 기준점을 1,200에서 1,500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더라. 자,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거든요. 자, 그거 계속해서 연장했다고요. 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도요. 얼마만큼 3개의 주택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3주택 범위 안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중형주택 3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형주택에 소형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형주택 뭐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얘보다 더 비싼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얘는
두 개의 주택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마찬가지. 얘는 그냥 2주택자로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24년도에도 그 기준을 가져가겠다. 23년도에 원래는 이 소형주택이든 뭐든 다 주택으로 보고서 3주택 너는 간주임대로 계산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주택의 사이즈는 꾸준히 26년도까지 소형주택을 배제하고 그 이외에 초과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주택수가 몇 개야? 그 주택들이 3개 이상이면 너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되었죠.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청약 종합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뭐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다. 납입액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240만 원까지가 한도였다면 이 청약 저축에 대해서 연 300만 원까지 상승되었습니다. 한도 상향되었어요. 시험에서 그럼 이 내용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아니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약저축에 내가 납입한 금액을 넣을 때 이미 자동 산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이 되었다는 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급여자료 입력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뭐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이다라고 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 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 비과세가 월 10만 원까지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0, 그 다음 식대가 월 10에서 23년도에 월 20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마저 육아수당에 대해서도 10이었던 게 24년도에 20으로 바뀌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비과세 규정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모두 다 월의 한도가 얼마까지로 상승했다? 비과세 한도 2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풀시면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시오라든가 아니면 뭐 과세되는 급여와 관련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이런 재경관리사 쪽 문제들을 보실 때 혹시라도 육아수당에 대해서 20만 원짜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아, 23년도까지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받지만 앞으로 24년도 문제를 풀 때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보고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모두 다 20이 되었다.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뿐만 아니라 육아수당까지도. 자, 그 다음에 원양어선, 외항어선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금액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원 등록을 진행을 하실 때 국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해외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그 분들에게 지금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자. 그래서 국내에서 500 받고 해외에서 500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500을 받는 사람들은 500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 부과해야 되겠지만 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400만 원, 즉 100을 뺀 4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하자. 아무래도 똑같이 500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로 보는 금액 500이냐 400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이 과세되는 금액 기준점을 가지고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그가 뭐였다고 한다면 외항선이나 원양어선 선원이나 해외건설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5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300만 원 비과세니까 200만 원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친구랑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500까지 한도를 상향했어요. 그러니 만약 해외 건설 근로자인데 월에 500까지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모두 다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소득세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에 소득세를 한 30만 원씩 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급여가 오르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씩 더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시켜 주면서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해외건설 근로자들에게 좀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참 계속 3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500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직무발명보상금이요. 직무발령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이나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수고했어, 잘했어 하면서 이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 금액이요. 원래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의 업무를 계속해서 집에서도 고민하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색깔을 칠해봤더니 사고율이 줄어들더라 뭐 이런 것들처럼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로부터 받게 됐다는 거죠. 회사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무조건 나의 소득이 증가한 걸로 세금을 막 부과하는데 이제 나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건 직원을 격려하는 거 차원에서 주는 돈인데 저기에도 세금을 붙이면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드니까 500만 원까지 1년에 500까지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해서 세금 안 받을게 라고 한 거였는데 요것도 이제 금액 상향을 한 거예요. 이 회사를 위해서 요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없어.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독려하고자 옛날에 500까지 한도였던 걸 700까지. 그러니까 회사들아, 너 괜히 직원들이 소득세 납부액이 많아지니까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 원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핑계대던 회사들 핑계대지 마. 700까지 줘도 돼. 이제 비과세 700까지 할 거야. 이렇게 아주 통 크게 쏜 거죠. 모르겠어요. 통이 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금액의 상향이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한다 라고 했던 규정들은 700까지로 이제 여러분들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두 가지 내용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비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산후조리원비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서 월세액이랑 그다음 이런 산후조리원비랑 그다음 도서와 관련된 카드 사용액이랑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총급여 7천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은 제외하세요. 산후조리원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든 총급여가 1억 이하인 근로자이든 요즘 같은 저출산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뭐라도 제거해보자 이거예요. 총급여 7천이라는 기준점이라도 제거해보자. 어차피 소득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생활에 있어서 퍽퍽해지기 싫어서 자녀를 갖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막상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이 고소득자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원래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거 7천만 원 총급여 7천까지만 제한을 했거든. 근데 내가 쏜다. 뭐를? 총급여 7천이라는 거 걷어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어떤 사람이든 고소득자든 똑같이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 쓰는 비용은 한도 200만 원까지 내가 세액공제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산후조리원 시설이 의료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출산이 오면서 산후조리원비까지도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게끔 해준 거였는데 거기에 급여라는 옵션을 넣어놨지만 그 옵션도 뺐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뭐 있냐면, 자, 여기 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총급여액 요건 폐지도 있었지만, 6세 이하 자에 대한 공제 한도도 폐지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원래 의료비에 대해서도 장애인, 중증 환자 같은 장애인, 그 다음 난임시술, 그 다음에 또 앞에 보셨던 그런 산후조리원비라든가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의료비 공제 한도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일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 7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하도록 하고 있냐면 이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6살까지, 한 6세까지 병원을 진짜 많이 가요. 뭐 소아과 오픈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세 이하 자녀들이 은근히 병원을 많이 가는구나. 물론 뭐 소소하게 쓰는 비용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한도를 두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본인들처럼 뭐 하자. 이 한도 없이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게끔 해주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65세 이상 이 자리로 분류되던 게 또 6세 이하 자녀까지도 추가되어서 분류가 됩니다. 옛날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사실 옛날이라고 하지만 22년도까지 그때는 칸을 내가 스스로 구분했었어야 돼요. 본인에 대한 의료비인지 나의 직계존속도 65세인지 65세 미만인지 이걸 나누어서 칸을 선택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겠죠. 왜냐? 6세 이하도 6세 이하 자리에 따로 넣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바뀐 23년도부터 바뀐 프로그램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실 때 여러분들 알죠? F2 버튼 눌러서 그 부양가족 불러온 다음에 그를 위해서 얼마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미 아래 칸에 자동으로 집계를 해요. 이건 본인에 대한 거니까 전액 공제되는 대상이야. 이건 65세에 대한 직계 존속이니까 전액 공제 대상이야. 근데 그의 나이는 같은 자리에 넣었어도 65세가 안 되면 일반 의료비 쪽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졌고 그래도 이제 이론형 문제에서 만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1인에 뭐 15만 원에 2인에 30만 원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두 자녀가 되면은 30만 원 아니죠. 15에다가 둘째부터는 20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35만 원. 그러니까 첫째는 15만 원까지 세액공제인데 둘째는 똑같이 15 하다가 야, 그래도 둘째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둘째는 2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15만 원, 둘째 세액공제 2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넷째도 30만 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낳았을 때 세액공제되는 금액, 둘째 낳았을 때 세액공제되는 금액, 셋째 낳았을 때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그래서 혜택을 계속해서 더 많이 보게 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에 변화가 생겼다. 자, 그 다음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에 대해서도요.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어요. 한시적이라는 건 24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과거에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나 세액 공제를 받게 해줬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된 거죠. 1,000만 원 이하는 15%,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15%로 그 다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로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까지는 15%로 계산을 하는 거고 나머지 초과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30%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뀐 거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 초과 구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0만 원 초과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4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액 기부한 사람이 5,000만 원을 기부했더라 라고 한다면 5,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는 15%의 이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까지 즉 추가적인 2,000만 원이겠죠. 추가적 2,000만 원의 구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그 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까지인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40%까지도 나머지 40%까지도 이렇게 공제할 수 있게끔 과거에는 무조건 3,000만 원을 넘기면 다 30%로 그냥 쭉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3,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40%까지 이렇게 고액기부자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장기주택에 대한 차입금, 대출금이죠.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상환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300에서 1,800만 원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시가 범위는 이제 6억 이하로 그리고 대출금도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 맞춰서 공제 한도를 600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고요. 이런 내용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 시기다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상환기간 15년짜리 그래서 1,800이었던 거 그거 이제 2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 고정금리냐 또는 비거치식이다라고 한다면 1,500이었던 게 1,800으로 자, 그 외에는 이제 15년 이상짜리에 대해서 그 외의 것은 500이었던 게 800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고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300짜리였던 게 600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좀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구나 라는 얘긴데요. 역시도 실제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면 어차피 자동으로 금액이 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런 것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실 때 그런 금액들이 바뀌었다더라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세액입니다. 월세는 과거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였다면 총급여 8천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다라고 했다면 종합소득 금액의 기준점들도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된 상태. 그래서 과거에 7천만 원 기준을 받던 산후조리원은 아예 그 금액에 대한 총급여 기준점이 사라졌고 월세는 7천이 아니라 이제 8천으로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들에 대해서 공제를 합니다라고 했고요. 과거에 해당 월세액은 750까지 한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1,00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액 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때 과거에는 이제 750까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해도 마지막에 표기되는 금액은 750을 한도로 뭐 15%에 대해서 금액이 세액 공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00만 원까지 되는 금액의 15%로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볼 때 과거의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학습할 때 뭘 디테일하게 따지냐면 옆에 산출된 금액 요거 아무래도 혼자 보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당연히 이런 세율이라든가 세법에 대한 기준점들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은 기존의 책에 표시되어 있었던 업데이트 전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즉 750으로 15% 계산되던 게 이제 1,000만 원에 15%까지 계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 산출되는 금액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서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푸실 때 혼자 푼다 하더라도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카드 결제했다라고 했을 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됐었다. 신용카드 쪽에서는 그 기부한 부분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아예 카드 사용에서는 배제를 시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아마 생긴 걸로 아는데 굉장히 이제 홍보를 많이 했죠. 각각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500만 원까지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하고 왔더라. 그렇다면 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세액공제 받은 쪽은 기부금 쪽에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쪽에서 소득공제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당에 기부하거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용한 부분 기부금 쪽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어디 쪽에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쪽에는 들여오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여러분들 우리 소액 부징수라는 걸 알고 있죠.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액들이 나왔을 때 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 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세액을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원천징수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이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450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꼭 가져가는 거 이자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자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여러 사람에게 적은 소액의 이자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소액의 이자라고 해서 나라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다 끌어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천징수에서 받아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응해서 얻어지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 용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건건이 받잖아요. 그럼 배달 건건이 3,000원의 배달비, 10,000원의 배달비 이런 거 받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집계했을 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단위, 월 단위로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세를 냈었겠지만 일 단위로 받게 되는 분들은 건건이 받게 되는 분들은 뭐를 내지 않고서 그냥 끝내버렸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금 원천징수 없이 납부 없이 그냥 끝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인적 용역 사업소득, 일부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액 부징수 기준을 없애겠다. 규정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도 450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꼬박꼬박 원천징수했던 것처럼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셔라 라는 이런 기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 국세기본법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그 중에 24년도에 가장 핫하게 많이 변한 건 바로 소득세법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잘 몰라도 소득세법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세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법인세법은 아직 자료 정리가 덜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